여기 쾌근 27페이지 펴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써진다. 원래 저번 주에 어디까지 배웠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 목적과 관련해서 효력 요건이 4가지가 있고,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해서 이 4가지 이제 효력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쭉 개관을 해봤고, 이때 이제 마지막에 이 사회적 타당성 관련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우리 민법 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리 규정이 됐다 보니까 이게 지금 썰은 말로 됐다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됐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우리가 일반 조항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03조를 본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더라는 거야. 도대체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나 또는 사일세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어떤 걸 말하는가 궁금해하니까 바로 그 밑에 104조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놨다고 말이요. 예를 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일종이다. 예를 들어놨다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바꿔 말하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일종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따라서 이제 이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되려면 이제 바로 나오지만 주관적, 객관적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일생으로서 무효는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걸 딱 염두 두고 10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아니, 28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의논해 보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방금 이런 소리가 3줄로 쓰였으니까 그걸 딱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건과 관련해서 밑에 판례가 15 정도 쓰였는데, 요 판례 하나하나를 그게 이제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관한 그 판례인데,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놓은 것이 밑에 28페이지, 29페이지에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니까 그 판례를 읽어본 사람들 밑에 안 읽어도 되고, 그 판례가 기다려서 읽기 싫은 사람은 밑에 그 세부적으로 써놓은 거 그걸 읽어보면 된다는 거. 먼저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되려면 이런 이제 요건을 몇 가지 갖춰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시가 1억짜리다. 이거를 이제 이 갑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리 악용을 해서 기회는 이때다 해서 이제 단돈 3천만 원에 매매했다 치자고 말이렇게. 그러면 급부하고 1억짜리 토지 한 소유권 넘겨주는 거, 반대급부 3천 주는 거, 3배 이상. 물론 이제 법에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야지 현저한 불균이 있는가, 그는 당연히 배수는 기재가 안 됐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게 볼 문제니까 보통 이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면 현저한 불균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만약에 유효로 보게 되면은 이 을이 그대로 소유권 취득, 엄청난 폭리를 취하다는 거. 따라서 이제 이 폭리를 규제하는 방법은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고, 먼저 주관적으로는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기험 상태에 놓여 있을 것. 옛날 시험에서는 이 궁박의 개념을 주로 물어봤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것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무경험의 개념을 주로 물어보니까 요걸 신경 써는 거.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지금 특정 영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불충분을 말하는데, 이 말을 이해를 전하고, 만약에 이 무경험을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가별한 사람이 토지 거래를 난생 처음 해봤다고 말이야. 그럼 토지 매매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서는 처음 해봤다. 그럼 이게 다 무경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거가 불공정한 법으로서 무효가 될 소지가 엄청 커진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불상사를 방지를 하려면은 이게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경험 불충분을 말한다. 요로 해석을 해야 되고, 물론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피해자가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에 따라서 언제나 불공정한 법률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 놓였던 것을 상대방이 악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기회는 있다. 얘가 저 공공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이걸 악용을 해서 이런 짓을 해야지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이 주관적 요건 관련해서는 대립 공부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암기 안 하고 상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대리의 경우에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상 무효가 되려면 본인하고 갑이 토지 소유자, 의리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누가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 놓여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암기 안 하고 상식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먼저 이 본인이 현재 몹시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궁박, 공공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 부탁했을 거란 말. 나 지금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다. 빨리 좀 팔아달라. 따라서 궁박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그럼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이 대리인이 이제 계약 체결하면서 경솔하게 무경험, 세상 물정 모르고 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게 104조에서 불공정한 범죄 무효가 될 거니까 궁박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 급부하고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원에 이제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야지 현저한 불균이 있는가, 이런 배수는 당연히 안 나왔을 것이고 매 사안마다 사회 통념에서 판단하면 되니까 이때 저로 돌아가서 지금 왼쪽부터 우측 페이지까지 이 말이 줄였으니까 쭉쭉 있고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니인번의 판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최근 판례로서 불공정한 법률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이 되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저번에 이제 103조와 마찬가지로 반사 질서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판단하는가,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가 여부도 당연히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판례니까 마지막 그걸 점검하고 뒤에 넘기면 이제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싸그리 입증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 같은 거는 이 갑이 피해자고 얘가 폭리자예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당연히 왼쪽 피해자 거니까 이쪽에서 소송이 붙게 되면은 나는 계약 체결 당시에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거를 얘가 악용을 했다.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무효를 주장한 자가 싸그리 입증할 것. 한목에 정리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추정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이것도 얘가 입증하라 그 이야기고, 그 다음 효과면에서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도 절대 무효다.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서 한번 대응할 때 이런 말도 이제 얘 안 들어도 알아들을 것이고, 문제는 동그라미 3번에 쓰였는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에 추인이 가능하냐 이 문제하고 동그라미 3번에 전환이 허용되는가, 요게 집중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 번 내 취지를 시켜줬고, 저번에도 나왔다시피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도 무효인이 소멸이 안 되니까 추인은 허용이 안 될 거란 말이야. 불공정한 법률을 백날 추인해봐야 그게 유효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처음 판례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갑이 재건축 사업 조합이고, 이 판례가 워낙에 2010년도에 나온 뒤로 우리 중개사 시험을 비롯해서 각종 민법 시험에 이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재건축 사업 조합인데 재건축 사업 승인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토지 일부, 저 색칠한 부분, 요게 을 소유라고 말할게.
근데 재건축 사업조합 측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요 토지까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하필이면 을소유도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걸 매입을 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조합 측에서는 현재 몹시 곤란한 상태, 공방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이 소유자들이 악용을 해서 시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금액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이런 사건인데 일단은 이제 이게 여름 같은 자연인 사람이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자 단체지만 이런 경우도 104조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재건축 사업자의 공방한 상태, 요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니까 몹시 지금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 이걸 악용을 했고, 그 다음에 3배 정도 비싼 금액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 계약은 민법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섰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조합원을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달려있다는 거. 다 이걸 이제 이 장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자들을 불러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대금을 좀 적정 금액으로 감면을 시키자고 말. 해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매매대금을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시켜서 이 계약을 유효를 해주었다고 말.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법률행 자체는 애시당초 무효였는데 적정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감액을 시켜서 유효를 해주었다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인 경우에 전환은 허용이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인은 이 무효 있는 불공정한 법률 자체를 좀 유효를 하자는 소리인데 이거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인 경우에 옛날에 요 추인이 허용된 판례는 90년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몇 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전환이 허용되는가 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집중적으로 같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인 경우에 추인은 안 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매매대금을 적정금으로 감면시켜서 전환 허용이 된다. 하도문과 정리 딱 하고 불재수 합의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아들 것이고 제공범위에서도 무상계약, 증여 같은 무상계약 경우에 104조가 종되는가 요게 이제 집중 출제가 되고 한 10번 넘게 나왔고 종종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 이번에 경매 경우인데 오늘 이제 불공정한 법률을 무효로 보는 이유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의 경우에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한다. 매매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양당사람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원한다. 이 토지가 1억짜리면 반대급부도 1억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시가 1억짜리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3천만 원 지불해버리면 이게 현존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일방 당사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더라. 이걸 규제하자. 그래서 두게 된 것이 104조요. 그럼 이걸 증여로 바꿨을 때 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 증여자만 재산 출원하고 반대 당사자 수증자 증여받는 자 얘는 매매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산 출원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증여는 애시당초부터 증여자 일방 당사자만 재산을 출원하고 상대방 반대 당사자 수증자는 재산 출원 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공정성, 역으로 말하면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증여 같은 무상계약 경우는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못 알아들으면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나온 것이 경매인데 경매는 뭐 예 안 들어줘 다 할 것이고 감정평가 1억짜리가 몇 번 주차되면 3천만 원 파수됐다. 현존 불균형에 따라서 이게 불공정한 법률이 될 일은 없을 거니까 뭐 설명 안 하고 하고 법률행 해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목적권, 효력요건 4가지가 딱 끝난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이제 튀어나온 것이 법률행 해석 문제인데 그럼 이게 이제 왜 우리 법전 순서가 동시에 이제 교재 순서인데 이 법률행 해석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가 뭐하고 관련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 효력요건 관련해서 목적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목적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효력요건 갖추니까 유효고 목적이 또는 내용이
확정이 안 되면은 무효가 될 건데 이때 이제 이 법률행 해석이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이 이제 목적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법률행 해석.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의 목적을 말하니까 이 법률행위 내용이나 목적이 확정이 안 되면은 일단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나 내용, 목적을 확정을 해야 된다 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효력요건 못 갖췄다 비로소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법률행 해석은 첫 번째 효력요건 목적 확정하고 관련있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법률행 해석과 관련해서는 요즘 시험에서 해석 방법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해석 방법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이 법률행위는 저번 주 첫 번째 주도 여러분 주식해줬어요. 이게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한다고. 따라서 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이제 명확한 경우는 당연히 해석 여지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의사표시가 이제 불명확한 경우에 해석의 필요성이 생길 건데 어떤 경우가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냐.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여러분 주식해 줬어요. 분석을 해보면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예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 인간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이야. 따라서 어떠한 의사를 내심에 1000만 번 가지고 있어봐야 이게 내심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도덕이나 종교의 규율 대상이지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게 상대방에서도 외부의 표시가 돼야 되고 그럼 이제 행위가 되니까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일게. 그럼 보통의 경우는 의사 표시가 대부분 일치할 거라고 말이야. 이런 거는 의사 표시가 명확한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건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TV를 원래는 이제 96만 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고 이거 내심에 들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이거를 상대방 알 수 있도록 외부 이제 표시를 해줘야지 청약이라고는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이 될 건데 보통의 경우는 표시도 96으로 할 거라면 뭐 구두로 표시하든 문자로 쓰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럼 얘가 96에 사겠다고 승낙하고 계약 성립되고 매매대금은 당연히 96만 원이 될 것이고 청약 의사표시가 명확하니까 의사표시 일치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요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96만 원에 팔겠다고 내심 의사를 가졌는데 표시는 69만 원 했다. 이런 경우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심에 들었고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69 요거고 그러면 이 사람 눈에 이게 보이니까 69를 보고 승낙했고 일단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매매대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요 경우는 매도인의 실제 의사는 96에 팔던 의사 표시는 69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에 팔고자 하는가 청약의 의사 표시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요거냐 확정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사안은 법률행위 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매매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불분명하니까 그 의미나 내용을 확정 요게 해석 요거냐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해석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냐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의사 표시가 불분명하니까 해석의 필요성이 생긴다. 점검 딱 하고 이때 이제 어떤 해석 방법을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매매대금이 이렇게 확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시험은 해석 방법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는 것. 먼저 세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연적 해석이고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깨우쳐야 되고 이거하고 대입이 되는 것이 두 번째 규범적 해석이고 시험에는 그 출제가 안 되지만 세 번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의, 실제 의사 진의가 무엇이냐를 밝혀서 해석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고, 딱 이거는 이제 표의자 내심적 효과, 실제 의사를 밝혀 해석하는 거니까 표의자 시각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방법이 규범적 해석이고, 따라 이건 이제 거꾸로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 이걸 놓고 연습을 해본다는 거. 지금 기초 사례를 물어볼 때도 이런 전제 조건을 주어놓고 이제 출제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신경감이 되니까 먼저 칠판에 사례를 딱 놓고 첫 번째 전제 조건, 지극히 이제 드문 케이스지만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내심적 효과사란 말이 나와 있는데, 내심적 효과사, 표상 효과사 이런 용어는 정확히 깨우쳐야 되니까 하기 전에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먼저 내심적 효과사란 말하고 여기 이제 표시상 효과사, 요거는 이 개념 자체는 시험에서 당연히 안 물어볼 것이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내심적 효과사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 한마디로 말하면 진의를 말한다고 말이야. 여기 칠판에 사례에서 얘는 실제로는 96만 원 팔겠다고 의혹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는 96만 원 팔겠다고 의혹한 의사를 말할 것이고, 여기 이제 표시상의 효과사라고 해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를 말하니까 이 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거는 내심에 들으니까 눈에 안 보일 것이고 이게 보일 거라고 말. 그럼 보통의 경우라면 이 표시행위를 놓고서 이렇게 추단을 통상 할 거라고 말이야. 얘가 지금 계약세 69만 원 표시를 했으니까 얘는 실제로도 69만 원 팔겠다고 의혹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69만 원에 팔겠다고 의혹원에서 이런 게 표시상 효과자. 거기 보면 판례 하나가 나와요. 31페이지 보면은 3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두 번째 판례, 표의자가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건 시험에 되면 공짜니까 이런 거 틀리지 말한 거야. 예우서는 못 풀어. 효과의사 뭐라 쓰였고 제목 쓰였고 밑에 의사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자, 이런 거를 표시상 효과자.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예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법률행 해석할 때는 뭘 대상으로서 해석해야 되냐 그걸 묻는데, 그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얘는 이자와 실제와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표시행위를 대상으로서 역으로 추단해 가는 거야. 표시했으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팔고자 의혹하는갑다, 이렇게. 따라서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내심적 효과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표시행위를 대상으로서 역으로 추론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니까 상식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풀지 말고 개념판만 찾더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 걸 살펴본단 말이야. 먼저 자연적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 방법, 전제 조건을 하나 주자고 말이야.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의사를 얘가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란 말이야.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알고 있는 경우, 둘이 이제 사전에 계약 교섭 과정을 거쳤어요. 교섭 과정을 충분히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설명 다 해줬단 말이야. 내 TV는 가장 최신형이니까 최소한도로 96만 원 받아야 된다.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된다. 4만 원 깎아서 최소한도로 96만 원 받아야 된다. 충분히 계약 교섭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줬고, 카탈로그에도 96으로 다 써있었고, 그 날라온 계약서에만 69로 되어 있다. 이래 되면 얘는 사전 계약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96만 원 판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69로 표기된 것은 96만 원 후 명백한 오기, 잘못 기재 등을 알 수 있다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얘가 이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표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매매대금은 96으로 돼야 될 거란 말. 시험도 이런 전제 조건 주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것 좀 틀리지 말고 공짜로 주기해서 내는 거니까. 매매대금은 96만 원 확정이 될 것이고 이런 걸 우리는 자연적 해석 방법 미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를 탐구해서 이걸로 확정을 지었다. 이런 게 자연적 해석. 이때 이제 요즘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 것이 뭐냐. 이제 차곡 공부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사례를 한눈에 보면 여기가 전형적인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경우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공부 못한 사람의 주특징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착오 해놓고 착오리로 취소합시다. 정답 이리 골라갖고 빵점 먹고 나온다 그 말이야. 전제 조건을 어떻게 주어놨는가를 꼭 보라고 말이야. 이 경우는 지금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 요구사 알고 있다고 전제 조건을 주었어요.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됐더라도 실제 원한대로 매매대금의 96만 확정이 돼. 그러면 얘가 원래 팔고자 하는 금액이 96이니까 착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 말이야. 원래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따라서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표의자 실제 의사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이 경우에 가장 핵심은 이걸 집중 물어본다고.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되니까 착오리로 취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해서죠. 여기서 유명한 법격언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 법률형 해석은 착오에 앞선다. 이런 게 유명한 법격언이고 요걸 이해하고 나서 하도 요즘 시험에 물어보니까 연구 잘한 거야. 외관상으로 보면 착오처럼 보이지만 덜컥 똥밥지 말아가 말아. 착오에 앞서서 먼저 해석을 해본다 말. 그럼 해석을 해서 만약 이 사례 같으면 96만 원 매매대금 확정이 돼버리면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고. 따라서 착오에 앞서서 해석을 먼저 하라. 역으로 말하면 해석은 착오에 앞선다. 유명한 법격언이니까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정리 반드시 하고. 이번에 가정을 전제 조건을 반대로 해보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번째 해당될 거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니까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자와 실제 의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대금은 69만 원 확정. 이런 게 규범적 해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한다. 규범적 해석. 따라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이 아니고 상대방 눈에 보는 거는 요거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걸로 확정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규범적 해석의 경우는 매매대금이 지금 69만 원 확정이 들어올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가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96만 원 팔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매매대금이 69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팔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 말이야. 이때 이제 이 표의자로 하여금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민법 109조 착오 문제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 착오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 이제 69만 원을 팔기 싫으면 비로소 착오로 취소. 이 관계를 외우지 말고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해하면 상식이니까 집중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 자연적에서 규범적으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지금 또 책이 또 엉망이 돼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에서는 자연적 해석이 가장 많이 출제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유가 뭐냐. 저번 시간 첫 번째 주에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의 특징을 집중 가르쳐 줬는데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효과가 발생이 도록 해.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자연적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실제 의사를 밝게 해석하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서 당사자,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힌 다음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란 말이야. 해서 이제 해석 방법도 순서가 있다는 거. 할 수만 있다면 1차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나 하건 말.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내심에 드는 표의자 실제 의사를 탐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하면 2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 해석하라. 이런 취지야.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 두 개가 나오지만 그래도 집중 나오는 거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특징 3.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게 저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저 상식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저번에 법률행위 종류 배울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배웠다고 말할게. 유언이나 이중 같은 거.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 경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못할 거란 말이야.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고 이 상대방의 시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인 경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워서 풀면 정말 힘들어져. 이런 걸 외워서 풀면 상식적인 이야기야. 모든 민법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 알면 그걸 가지고 또 이해하고 또 풀고 이렇게 된다고.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교범적 해석을 못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표의자, 실제의사, 진리를 밝혀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따라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제 별로 안 나온다고 말이야. 따라 이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두 번째 건데 이게 저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야.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 시험 지문에 이 말도 등장하니까 이해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때 저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이 된다 이야기인데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그대로 뜻풀하게 되면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좀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면 이 부분이 시험에 집중 나오기 때문에 이게 책이 지금 빠졌다는 게 진위가 일치가 되면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뜻풀이 그대로 오표시 설사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오표시니까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무해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칠 수 없다. 그 얘기니까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걸 오표시 무해 원칙을 하고 이 원칙을 적용시킨 모델은 판례가 그 밑에 첫 번째 판례라고 말이야. 그 첫 번째 판례가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10번 넘게 엄청나게 쏟아놓은 판례인데 판례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 판례가 왜 오표시 무해 원칙이 적용된 모델이 되는 사례고 이런 경우는 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이 되는가 일괄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판례 사건 내용은 이런 것이고 사례 문제는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 이 각과의 두 사람이 원래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해. 실제 합의한 토지는 X 토지. 근데 지문에다가 묻는 물음에다가 꼭 이제 이 꼬시는 소리를 써놓는단 말이야. 근데 당사자가 지번 등에 차고 이렇게 해서 원래 매매하기로 합의한 토지는 X 토지인데 지번 등에 차고 이렇게 해서 옆에 붙는 Y 토지를 계약서의 목적물로 잘못 표시했다. O 표시. 결과 Y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등기전이 됐다. 사건 내용이 이런 건데 그럼 이 두 사람 사이 토지 매매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대금보다 부동산 매매권은 목적물이 어떤 거냐 더 중요할 건데 X 토지냐 Y 토지냐 이게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물이 불분명하다 말이야. 실제 합의한 토지는 X, 표시된 것은 Y. 따라서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목적물을 확정을 할 것인가 요게 여기서는 해석 문제라고 말이야.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적용시키는 것이 오표시 무해 원칙이란 말이야.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여기서는 X 토지를 매매하기로 당사자 진위가 지금 일치가 되었다는 거게. 일치가 되면 설사 오표시 계약서에 목적물의 Y 토지로 잘못 표시가 되더라도 X 토지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대로 X 토지가 목적물로 확정이 된다. 그럼 실제 당사자 진위에 따라서 목적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게 자연적 해석. 따라서 이제 오표시 무해 원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대로 진위에 따라서 목적물로 확정됐으니까 반사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지금 목적물이 이제 X 토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Y 토지에 대해서 매수 앞으로 등기 넘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니까 을은 Y 토지에 대해서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할 것이고 대신 이제 을은 이게 목적물이기 때문에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이거는 약방의 감조처럼 물어볼 것이고 이때 이제 을이 Y 토지의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을 때 얘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가 묻는 이유는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 공실원칙 인정이 되는가 요걸 이해하고 나서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무고리자 명의 등기 믿고서 양도 받아본들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 다음에 함정으로 반드시 지문에 넣는 것이 착오 문제고 이 경우에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냐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여기는 자연적 해석의 경우 결과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X 토지가 목적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진위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따라서 묻는 물음에 지번 등의 착오를 했다 이 말에 나왔더라서 1. 갑은 착오를 취소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좀 이런 것 좀 틀리지 말라는 거야. 창피하니까. 국어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착오가 성립되려면은 요걸로 이제 확정이 돼야지. 나는 원래 이걸 팔라겠는데 해서 이제 취소 문제가 생겼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연적 해석으로는 원하는 바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착오 문제 안 생긴단 말이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법 개정이랑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요 법 개정을 주로 많이 물어봤는데 물권이 채권을 우선한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법률형 해석은 착오에 앞선다. 요 법 개정 이해하면 이걸 더 많이 물어볼까. 요걸 연구 잘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판례가 해서 제일 밑에 보면 30페이지 30페이지 뒷페이지까지 또 판례가 나왔는데 96년 9월 29일자 이 판례도 거의 10번 가까이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출제한 이유가 있어요. 법률행위 계약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문제인데 당사자가 누가 되는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사자 확정에 관한 해석 문제 그에 관한 지금 판례 입장인데 내용은 이런 거라고 말은 지금 이 을하고 병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는 을,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병인데 여기서는 문제는 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매를 하면은 보통은 매매가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낼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따라서 이제 명의인이 갑인데 계약 체결을 얘가 했는데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행위자 계약 체결 행위자 을하고 명의인 갑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누구냐 되느냐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문제 풀 때도 제일 순위로 따져야 될 것이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걸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당사자 확정을 한 판례이기 때문에 워낙에 시험에서 중요하고 이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당사자 확정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1차적으로는 자연적 해석을 하라. 이게 불가능하면 2차적으로 규범적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차적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면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야.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됐다. 근데 계약의 내용에 흠결, 빠진 부분이 있다. 이 빠진 부분을 해석해서 보충해 넣어라. 이게 마무리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야.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따라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판례도 지금 나왔단 말이야. 제1단계 행위자하고 상대방은 두 사람의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두 사람이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라. 이런 게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하면 2단계 규범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2단계. 이 행위자하고 상대방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규범적 해석을 하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얘 시각 말고 상대방이 있어도 1차적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당사자 확정 자연적에서 일치하는 의사가 없으면 2단계 규범적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고 명의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가 상대방의 시각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라. 요게 2단계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앞에 이제 제일 밑에가 자연적에서 뒷페이지 넘어간 것이 규범적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시험에서는 이 자체 해석 어떻게 하는가 이 자체도 이제 대해석번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석해 본 결과 1단계로 자연적, 2단계로 규범적 이런 해석의 결과 행위자가 만약에 당사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시험에 낼 일 없을 거란 말이야. 보통의 거래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당사자 되는 경우는 시험에 낼 일 없다 말이야. 문제는 해석의 결과 이 명인이 당사자로 확정이 됐다.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 명인이 당사자로 확정. 계약 체결은 얘 같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는 얘라고 말이야. 물론 얘하고 둘이 이제 당사자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 해석의 결과 명인이 당사자로 확정이 됐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얘가 당사자가 되면 얘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인가? 지네 둘 사이의 관계 이게. 권리무도 얘가 가질 것이고 보통은 그래가 똑같은 게 시험에 낼 일 없다고 말이야. 명인이 당사자로 확정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제 공부가 좀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판례가 왜 시험에 집중 나왔던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명인이 당사자가 됐다. 계약처를 내가 했지만 내 이름이 아니라 얘 이름으로 계약 체결했다. 갑, 을, 병 계약처를 해. 지 이름 말고 얘 이름. 요게 이제 명인이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은 대리 문제로 돌아갈 것이고 갑, 본인, 대리인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여기 대리 문제로 돌아간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대리와 관련해서 또 몇 문제가 출제가 됐다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 정도 알아들어야 돼. 대리 공부했으니까. 이거 대리죠. 따라서 이제 여기가 대리로 연결이 되고 현명주의와 관련해서 따라서 판례는 지금 여기까지만 좀 물어보고 있는데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가 누구로 확정이 되냐에 따라서 대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명인이 당사자로 확정할 때 대리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공부는 됐으니까 이 앞전 과정에서 가르칠 때는 알아듣지를 못했으니까 엄청 답답했는데 이제 대리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말은 알아들을 거야. 여기까지 딱 정리하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판례는 요 판례를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이걸 또 똥전자 구별 못하고 외워서 또 푸는 사람이 있더라면 해서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취지의 판례를 바꿔서 출제하는데 거기에 그 뒷페이지 세 번째 판례 대리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다 이걸 맞췄는데 얀매로 알지도 못하면서 악수가 되고 안개식 한 사람도 이 쪼자는 것도 다 들고 나오더라는 거야. 사람 또 한 장에 뿌리라고. 요걸 맞추면 이것도 맞춰야 된다고. 요걸 대리로 바꿨다고. 요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이 이 대리를 통해서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 번째 판례는 32페이지 세 번째 그 이야기가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그 밑에 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를 통해서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이런 게 자연적 해석이야. 그러면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갑 본인하고 요 병 상대방 요게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면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더라도 이게 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이야. 왜 이런 엉터리 같은 공짜로 주기한 문제 들고 앉았느냐? 그 다음 줄 때문에. 그 다음 줄에 대리는 대리권 전부 문제는 무관하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이게 이제 묵건대리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 말에 또 속아가지고 대리권은 전부 문제는 무관하게 둘이 당사자다 이야기인데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으면 못 건드려야 된다고. 못 건드릴 경우도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현명을 해. 갑돌이네요. 이거 현명 안 하면 못 건드려 아니라고. 당사자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대리권은 전부 문제 못 건드리고 당사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이제 대리권만 됐으니까 생각해보라고. 이런 것도 틀고 앉았어. 그러니까 대리 기본이 전혀 안 됐다는 거야. 대리 기본이.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다행스럽게 이 책에도 자연적에서 그는 착오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 밑에 두 줄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 규범적에서 개념 파악 딱 정리하고 우측 넘어가서 아까 가르쳐준 그 세 번째 판을 정리 딱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다행스럽게 요즘에 이제 이 책선에도 요거는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 해석과 관해서 해석과 이 착오와 관계를 하도 시험에서 물어본다. 해서 다행스럽게 또 그 말을 써놨어. 규범적에서 그는 그 세 번째 줄에 착오 문제가 발생된다. 정리 딱 하고 보충 해석 집에 가서 읽고 뒷페이지. 거기 또 기타 판례 했는데 중간에 판례 보세요. 그게 저 중개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판례를 두어 번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중개사 시험에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교부했을 때 이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설명드려야 돼요. 민법이나 특별법에 일체 규정이 없어. 특별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말할 건데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권리금 가지고 하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밑에다가 특약을 하나 맺어놓은 거야. 거기다 뭐라고 맺어놨느냐. 메모하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오니까. 임대인 갑은 임차인의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지금 특약을 맺어놨다고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파는 대로 청구를 했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임대인 임차인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을 메모하지 말아서 시험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금 인정함 이렇게 부겠다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거래관행상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정을 맺다 해서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개업무 관련이 있으니까 옛날에 두어 번 나왔는데 요즘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나올 일 없다고 말이야. 그 나올 일 없는 이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뭐 뭐하러 써놨냐고 밀어놓은 놈이 이게. 에? 나올 없는 이유를 대보세요. 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일 없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이야. 지금은 권리금에 관해서 하도 사회 문제가 되니까 법에 도입을 해놨죠. 무슨 법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5년 전에 개정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라는 규정을 명문으로 도입을 했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판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뭐가 시험에 나와? 권리금을 해서 특별법에 상가금 임차법에 명문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상가금임차 보호법 규정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요거는 이제 규정이 없을 때 나왔던 이야기라고. 이 모질한 애가 말을 써놓냐고 이거를.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 부분 판례 3개는 제껴보라 그 이야기야. 왜 이야기를 해주느냐. 공부 재수 3선 사람들이 거기다 또 필표 쳐놨길래 쳐다보니까 속이 뒤집어져서 가르쳐 되는 거죠. 좀 생각 좀 하고 공부하시라고. 공부 처음 한 사람은 필표 안 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 2년 3년 재수 3선 사람들이 그 두 번째 판례다 필표 쳐놨더라고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가르쳐 되는 거라고 제끼라고. 그래서 뭘 깨우쳐야 돼.
이제는 권리금에 나서는 상가금융자보호법의 명문의 기준으로 도입이 됐다. 그 상가금융자법 권리금 해소 기회 보호 기준 요걸 신경을 쓰라고 말이야. 그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효력 요건. 지금까지는 목적으로 있는 효력 요건을 살펴봤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할까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까 요게 이제 효력 요건이니까 이걸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로 뒤집게 되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꾸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첫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해 놨는데 이제는 이 법조문 숫자도 머릿속에 들어올 만큼 이미 1월 달에 한번 배웠으니까 정리 꼭 해야 되고 107조의 진위한 의사표시에 관해서 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해서 109조의 착오에 관해서 규정을 놨는데 항상 전제할 것 진위한 의사표시나 허위표시나 착오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효력 요건 못 갖춘 경우니까 이걸 항상 전제를 하란 말이야.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해버리면 효력 요건 갖췄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효과 발생 유효가 돼요. 비진위 표시든 허위 표시든 착오든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항상 이걸 항상 염두에 거야.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고 따라서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것들아 전제 딱 하고 먼저 107조 진위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서는 의사표시를 글자대로 진위한 의사표시거든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서는 의사표시를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자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걸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해결하자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갑이 지금 의리한 여자에게 실제로는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 그 말이야. 진의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 그 말이야. 이거는 내심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꼬시기 위해서 실제와 달리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진의는 증여하지 않겠다. 표시는 증여하겠다. 따라서 증여하겠다. 요게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됐거나 하고 말게.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자와 이자 실제 의사는 이자와 내심에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얘는 좀 이것만 알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측의 을이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물론 왼쪽의 갑이 아파트를 증여해버리면 분쟁이 안 생겼지만 얘가 노후 거부를 했다. 나는 실제로는 증여 의사가 전혀 없다. 근데 너를 꼬대기 위해서 증여 의사표를 했다. 그냥 못 준다. 분쟁이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은 건전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왼쪽의 갑하고 우측을 하고 누가 보호가 되어야 될 거냐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얘는 지금 이자 실제 의사는 대부분 알 수가 없다는 거렇게. 따라서 일단은 실제 의사를 알 수가 없는 요 상대방을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법도 107조 1항 본문에 진위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유효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 따라 이 경우는 증여 의사표시가 유효니까 얘는 실제와 달리 의사표시 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증여할 의무가 있다. 주어라 그 얘기고. 그러나 이제 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외에도 규정을 해놨어요. 107조 1항 당선에다가 이 다음 같은 경우 이 증여 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위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법규에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조문들이 자동한테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알았다. 이거는 저 법률 용어로 악이라고 표현하고 알 수 있다 이 말은 얘가 지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무를 게을려서 알지 못한 이야기니까 주의무를 게을렸다.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표현할 때는 과실이 있다 이야기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 진연이 말했거나 알 수 없을 경우는 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법 조문이 만들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증여 의사 표시가 외적으로 무효니까 증여할 필요 없다. 법이 참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진연 의사 표시, 표의자가 진연임을 알고선 의사 표시, 글자 그대로 진연 의사 표시 줄여서 비진의 표시. 그럼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건 의사 표시 아니라고. 뭐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한다든가, 뭐 강사가 강의한다든가 이런 거는 말하는 거지 의사 표시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가 발생될 여지도 없고 의사 표시 되려면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전제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요건 요걸 따지면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실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가. 얘는 이제 실제와 달리 의사 표시한다는 것을 자기 내심과 달리 표시한다는 것을 얘는 알고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진연 의사 표시하게 되면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게 요건인데 요건은 뭐 시험에 요즘에 요건 같은 거 시험에 물어봐가지고 시험 증 못 딸 사람 없으니까 거의 물어볼 일 없고 저로 돌아가서 앞에 쭉쭉 있고 뒷페이지 의 쭉쭉 있고 요건 쭉쭉 있고 제일 밑에 보는 판례 왼쪽 우측 진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인데 요거 정리 잘하는 거야. 진연 의사 표시 때 이 진위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가 하도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데 진위가 뭘 말하는가. 거기에 판례는 구절구절을 번갈아 가면서 그 10번 가까이 물어봤기 때문에 뭐 토막녀서 예운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림도 없고 우리 판례 요지는 지금 이런 거라는 거. 진연 의사 표시 때 요 진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특정한 내용은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결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 다음 줄에 이런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인데 이 을이 강박을 했어요. 해서 이제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갈 협박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시험에 구절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증여 의사표시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진연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 해당이 됩니까? 이걸 지금 분석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지금 진위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논리적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 1번으로 보냐 2번으로 보냐에 따라서 먼저 연습 삼아서 가정을 해보자는 거. 진위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판례 입장과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라는 거. 진위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진연 의사표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라는 건데 지금 얘는 공갈 협박을 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했어요. 그 말은 진정으로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는 이 아파트를 얘한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표시는 뭐였느냐? 증여에 또 표시했다는 거. 그러면 진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의사 표시 일치 안 해야지 비진이 표시가 되니까 요게 이제 의사 표시가 일치해버리면 비진이 허위 착오 안 될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이 증여 의사 표시가 진연 의사 표시가 돼버릴 거라 하면 근데 우리 판례는 진이란 이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 의사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만다 이리 하니까 이번엔 거꾸로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라면 이 사람은 비록 이제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까? 이걸 검토해보라는 거.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 말이야. 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대로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고, 진이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한 표지와 생각을 말하니까 이 진이 있다 그 말 의사가. 그 다음에 의사대로 생각대로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고, 정확히 의사 진이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 말. 일치해 보니까 여기에 비준이 표시가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민법은 암기해서 빌법 백날차 문제 못 본다고. 거기 우측에 올라가서 판례 마지막 결론 논을 읽어보세요. 틀린 사람 부지기수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서 결의된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인가요? 민법은 책에 쓰였는 그대로 시험에 안 내.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 걸 물어봐. 계속 바꿔서. 그건 무슨 말이냐고. 이런 말을 빨빨 알아둬야 돼. 이게 안 되면 지금 실력이 전혀 안 됐다는 거야. 기초가. 법학 공부 잘하는 분 이런 말을 빨빨 깨우치는 거야. 증여 의사표를 했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고. 증여의 내심 효과서 결의된 걸 할 수는 없다. 그건 뭔 말이에요? 증여하겠다는 내심 효과사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 결론이 어떻게 돼요? 방금 했죠. 진이란 것은 요걸 말하니까 이 표시에 합당한 증여하겠다는 내심적 효과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비준이 표시가 아니다. 결론이 그 이야기야. 그 판례 내용이. 별표만 쳐놓고 시험에 바꿔내니까 다 들고 나와.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옆에서 보관 줬으면. 그 말 알아듣겠나요? 집에 가서 그런 걸 잘 읽으면서 연구를 하시라고. 결론은 비준입표가 아니다 그 말이야. 표시에 합당한 뭐가 있으니까 내심적 효과서가 있다 그 말이야. 의사 표시가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한다 그 말이야. 그런 말을 빨리빨리 깨우치냐 못 깨우치냐 그 사람이 리걸만 경쟁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안다 그 말이야. 별표 치고 흐뭇하고 앉았지 말한 거야. 별표 친 대로 점수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도 똑같은 방에 집에 가서 있고, 문제는 그 밑에 네 1번에 이제 야가 또 뜬금없이 원래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뭐에다 집어넣기는 내야 되니까 지금 거기다 또 니을 해가지고 비준표적 본 사례 갖고 뭐 제목도 엉망진창을 막 써놨는데 밑에 판례가 외압에 문제 못 푸니까 집중.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이 진연 의사표와 관련해서 소송이 가장 많이 붙은 사건이 이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들이 있는데, 근로자들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들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의리자 회사고, 이 회사를 이제 사용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것이고, 여기 이제 피용자 동시에 근로자. 그럼 이 갑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실제와 달리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말이야. 그럼 진의 사직하고 싶은 생각 없다. 근데 표시 사직하겠다. 여기에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이 진연 의사표는 원칙이 유니까 만약 이게 유로 판단이 되면은 실제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해야 될 것이고, 거꾸로 107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돼서 이게 만약에 무효로 돌아가면 사직원은 제출했지만 이게 효력이 없는 거니까 회사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이제 이런 소송 사건이 많이 보냐 그러면 특히 경상도 이쪽에는 노조가 발달이 됐어요. 울산 같으면은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미치고 싶은데 현대중공업인가 저 어디 또 저 노조 또 파업한다고 해야 욕 뒤지게 더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살아야지. 분위기 파악을. 요즘 같은 세상에 물론 아무리 노조를 우리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지금 사람 미쳐버리고 싶은데, 그 회사 경영 방침 등에 따라서 실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과거에 이 근로자들이 워낙에 지위가 보장이 안 되다, 옛날에 노조도 발달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직원 제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퇴직 못하겠다, 근무해야 되겠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빌비졌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례가 나오면 이런 게 이제 잊어물면 번갈아 가면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애워가지고 풀 수도 없고 원리가 있다고 말이야. 우리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이걸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 사용자 쪽은 이 사용자 측의 지시 내지는 강요가 있었는가 사직원을 제출함에 있어서 이걸 판단해 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는 사직원 싶은 생각이 없다. 사직원 제출했다. 왜 제출했느냐? 회사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만약 일이 되면은 요거는 분명히 진연의 의사표시인데 동시에 회사 쪽에서도 사용자 쪽에서도 이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 진위가 아닌 것을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라 말. 지시는 이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107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될 거라 말은 1항 단서가 해서 진연 의사표시는 무효로 돌아가니까 사직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 반대 경우 사용자 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다. 이런 경우는 원칙 그대로 107조 1항 본문에 의해서 사직 의사표시는 진연 의사표시는 유효가 되니까 이 경우는 그대로 사직을 하면 될 것이고 이 룰에 따라서 문제 푸시라고 말해요. 이것만 확인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사용자 쪽의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는가? 있으면은 진연 의사표인 것을 최소한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니까 107조랑 단서에 의해서 무효. 이것도 또 높아지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례에서 아예 그냥 사용자 쪽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강요자 사직원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풀었대요, 여러분이. 꼭 초등학생 공부를 해.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넣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단절 없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딱 전제 조건을 주어놔요. 그럼 지시 내지 강요가 또 없어. 문구 중에. 그러니까 또 원칙이 유효라고 또 풀고 와서 또 빵점 맞고 나와. 사람 한 장에 집중해 쳐다보고 있으면. 지시 내지 강요는 이런 단어는 없지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놨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쪽 지시가 있었단 소리야. 이거는 107조랑 단서가 적용된다. 무효도 이렇게 골라야 될 거를 지시나 강요라는 단어가 없다 해서 또 유효로 골라풀다라는 거. 이정지서 알아들었을까?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가를. 그 밑에 읽어봐도 문제 못 풀리니까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에 효과는 다 그렇게 줬으니까 동그라미로 원칙 유효다. 107조랑 본문 그 뒷구절에 단서 무효다. 알았거나 했을 때는 동그라미 3 입증 책임 점검 딱 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누구 입증할 것이냐? 무효를 주장하는 입증한다. 동그라미 4번 뒤에 이제 바로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기정이 나오지만 비준위 표시 경우도 외적으로 107조랑 단서가 적용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똑같이 이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을 본다. 똑같은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는데 비준위 표시 경우도 이거는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허위 표시를 살펴본다. 그 말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대립 공부도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다시 점검 딱 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즘 대리에서 이제 이 점을 한 번씩 물어본다고 가르쳐 줬는데 107조랑 단서를 유추 적용하자. 요게 판례 입장이야. 이런 게 좀 기억나야 돼. 대리권 남용의 가장 유명 역사적 사건도 내 예를 들어줬어. 상업은행 김동겸 대리 사건에 대해서 잊어먹지 말으라고. 기억도 안 나면은 다시 공부해야 돼. 그 다음 거기 이제 밑에 판례가 나왔는데 밑에 판례가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이걸 구별할 줄 아나 그래서 우리 시험이 출제된 건데 또 구별도 못하는 사람은 또 빵점짜리 수들어가고 왜 이걸 이제 시험에 넣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 방금 이런 예를 들어줬다고. 의리자 회사고 요 갑이 근로자예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직 의사표를 했다. 비준위 표시다. 107조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온칙이 유효냐 예의냐 하는 것은 이 온칙에 따라서 구별하면 된다. 방금 가르쳐줬어요. 그럼 이걸 이제 바꿨을 때 지금 이 갑이 국가 공무원이라고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 이 을이 이제 국가고 그러면 국가 공무원이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말이에요. 사직원을. 그럼 이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준위 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가 적용이 되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판례인데 똑같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실제와 달리 위에는 일반 근로자들, 밑에는 국가 공무원. 이 사건이 이제 이것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지금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마다 이제 반복해서 벌어진 일인데 1980년도에 5.18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고위 공직자들, 장관들, 차관들 싸그리 사직원을 딱 제출받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일괄 사직원을 딱 제출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별 수리를 냈어요. 선별 수리. 군사정권이 협조를 한 사람들은 사표를 반려하고 사직원을 반려하고 협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대로 사직원 수리해서 퇴직시켰다.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된 사건이야.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군사정권이 끝나고 92년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한 말이 우리는 군사정권이 아니라 문민정권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문민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때 강제로 퇴직당한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고 문민정권이 들어서니까 나 구제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여러 건이 법원에 들어왔다고 말이야. 나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사직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07조 비준위 표시를 보면은 요거는 강요가 있었으니까 내가 사직한 것이 내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국가 쪽이 알았거나 알 수 없으니까 요거 무효다. 구제해달라 소송을 제기했는데 억울하겠지만 싸그리 패소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시험에서 물어봤다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사건 파악했냐고. 민법은 무슨 법이요? 사법. 국가 공무원이죠. 그럼 이 고용계약은 민법의 그 대상이지만 여기 국가 공무원이 국가하고 고용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법상의 계약이죠. 민법은 사법이고 이건 공법상 의사표시야. 따라 공법상 의사표시는 사법인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표시된 대로 흐르게 발생이 돼요. 민법 107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면 구제가 되겠지. 이 강요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민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법상 의사표시니까 표시된 대로 흐르게 발생 이유니까 당신들은 억울하겠지만 민법 규정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억장이 무너진 사건들인데 그래서 이걸 구별 잘하라. 이걸 구별할 줄 아나 해서 이걸 물어본 거니까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었고 이런 판례들이 뭐 때문에 나와 있고 왜 우리 시험에 묻는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라는 거야. 그래야 법공부가 제대로 돼. 암기식으로 앞물었다고 뒷물었다고 목사님 편 덩치를 고쳐먹고 몇몇 말 그런 공부해가지고는 마인드도 형성도 안 되고 점수도 못 따고 또 그런 사람이 합격해서도 안 될 시험이고 중개사는.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돌았고 근대사가 어떻게 되고 현대 무슨 일이 벌어졌고 뭐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고 생각 정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법공부한 사람들은. 그 다음 두 번째 108조 허위표시는 진년의 의사표시보다도 시험 출제 비중은 훨씬 높아요. 허위표시는 출제 비중이. 이제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는 유념을 좀 해야 될 것이 개념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허위표시는 개념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상대방과 통모하여 생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면 개념에서 알 수 없이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모하여 생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똑같고 한 끗 차이다. 통모한다는 것 요 차이가 있구나. 개념에서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서 다시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좀 배우고 있으니까 항상 이거는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위표시는
진연 의사표가 똑같은데 한 끗 차다만 상대방과 통모하여서는 진연 의사표니까 요거에 있으면은 허위 표시가 된다. 요것만 딱 염두에 돌아가 말이요. 이따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체계 잡을 때 의사표시 똑같이 일치 않는다 항상 전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진연 의사표 똑같은데 상대방과 통모한다는 것이 차이다. 요것만 딱 염두에 두고 이따가 좀 쉬었다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